경주 에이펙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관세 협상을 놓고도 온도차가 감지되는데요.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가 끝났습니다. 에이펙 기간 동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도 있었고요. 한중 정상회담, 또 경주 선언으로 막을 내린 이번 회의까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주목해서 보셨어요? 대단한 성공이죠. 그건 뭐 우리 국내 언론 거의 모든 언론의 사설에서도 네. 조선일보에서도 극찬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에 이 협상,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대단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특히 일본하고 많이 비교가 됐잖아요. 근데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예상을 뒤엎는 결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12시에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전날 저녁만 해도 그 뭐 김현모 실장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12시에 트럼프 마음이 바뀐 모양이 아마요. 예상컨대. 그래갖고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그러니까 김영보 실장이 브리핑할 때 어느 언론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디가 양보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양보 안 했다. 결국 이제 미국 측이 양보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5,500불을 이 어떤 한도 우리나라처럼 한도라든가 이런 거 없이 현찰로 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2천억 불 중에서 200억 불을 그러니까 그 기성이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김영보 실장이 기성이다 그래서 공사한 만큼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는 거 봐서 이제 200억 불을 그대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봐서 중간에 보고 잘 되면 더 주고 안 되면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안전장치까지 만들어서 했던 상당히 유리한 협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려했었는데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극찬을 했죠. 세계에서 가장 협상을 잘하는 리더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향후에 한미 관계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한미 관계 안정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또 이제 우려했던 그 다카이치 총리하고 회담도 아주 화기애애하고 뭐 아베 신조의 뭐 애제자다 그러는데 극우 세력이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잘 풀어내고 또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좀 딱딱했는데 갈 때는 아주 환하게 웃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중 관계도 사실상 복원되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자해적 한중 관계 아니었습니까? 중국 관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복원돼서 경제적이라든가 특히 남북 관계에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나무랄 게 없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무랄 게 없는 아주 대단한 성공을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이 특히 이제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그 전에 보면 경제 관료들이 자기 일 시킨 것만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김성관 장관 같은 경우가 아주 대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한 일이다. 근데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판단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중미 간에도 이제 미중 간에도 관세 협상이 타결됐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가려서 원래 에이펙의 원래 체제는 조금 퇴색된 의미는 좀 있거든요. 네네. 원래 에이펙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 우리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좀 자유무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원래 이 회의체를 만든 것인데 예. 결국 트럼프발 어떤 보호무역주의 또 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날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귀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원래 의미는 퇴색을 많이 했지만 그렇더라도 뭐 나름대로 뭐 이 미국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자유무역 의지는 장관급 성명을 통해서 좀 밝혀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방금은 이제 뭐 관세 협상에 대한 성과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이 26만 장 정도의 GPU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네. 거는 정말 어떤 에이펙하고는 직접 관련 없지만
정말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의미가 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AI 인프라를 누가 먼저 구축하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 자율주행이든 클라우드든 이런 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 GPU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6만 정 정도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우리가 AI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됐기 때문에 이 에이펙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었지만 상당한 부가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제 그 어떤 이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됐고 한미 간에도 그렇고 한일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어떤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트럼프발 마가 2단계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때까지는 경제 전쟁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조금 핵 군비 경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 국방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쟁부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거기에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그 미국발 주도로 하는 핵군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1992년 이후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제 더 이상 핵 개발하지 않고 핵무기를 군축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핵실험을 강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 세계가 아무래도 이제 핵 군비 경쟁으로 넘어갈 관계가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에 뭐 이번에 뭐 이 미국 대통령이 뭐 핵 추진, 뭐 잠수함도 건조하는 걸 뭐 승인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군비 경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발 마가 2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대비도 이제 조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주목해본 외교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한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교 성과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A학점 평가를 주면서 균형과 신뢰를 모두 챙겼다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깜깜이 협상과 빈술의 외교라고 비판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과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야당의 지금 공식적인 발언은 그 다음 날은 안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다. 잘했다 그러고 일부 좀 문제가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뭐 내부에서 좀 얘기가 있었겠죠. 잘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는 빈수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한 건 잘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갑재 씨도 이거는 이제는 한국 내의 윤어게인 극우 세력들이 괴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그리고 협상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내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핵 추진 잠수함 문제.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필리아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 민주당 지역이 강세인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결국 이제 그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원료 문제. 이건 한국의 아주 수건 사업입니다. 지금 재처리가 안 돼갖고 2030년이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스탑되게 생겼어요. 이 자체가요. 재처리가 안 되니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 기술은 실제로 호주도 안 주고 있는 거고 영국만 공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기술 자체가 핵 추진. 엄청난 걸 이제 받아낸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보수층에서도 이게 상당히 아주 반가워하고 박수치는 뭐 정규재 선생이라든가 조갑재 대표도 아주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단순하게 진영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이번에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전체 국민을 향한 뭐 극우라든가 아주 뭐 내란 세력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 나겠다는 것을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증명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기조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받침할 수 있는 어떤 당의 정치적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좀 보여줬다. 실제로 에이펙에서 그 리더십, 국제적 리더십을 안정된 정부를 그런 점들은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좀
뭐 그냥 좌우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념 갖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대한민국 공동체, 한 국가로서의 하나의 행진을 하는 이러한 어떤 모범 사례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네. 네, 여야의 이런 상반된 평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저는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부분 그리고 불안정한 관계가 좀 정상화가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좀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그 법률화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 될 텐데 네네.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따져봐야 될 게 좀 많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현금 2천억 불인데 이게 1년에 2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8조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투자 사용처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는 건데 그럼 미국 정부가 아무래도 외국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볼 때 지금 5대5 정도로 해서 나중에 원금하고 뭐 수익을 나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원금이 손실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2천억 불, 그러니까 280조 원이 한꺼번에 다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우리나라의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고 혈제가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번 국회 비준 과정에서 아마 국회 통제를 상당히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1년에 몇 년 투자할 때마다 투자 사용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고 그 투자 사용처에 대한 어떤 위험도 평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은 10년간 장기적으로 무조건 1년에 200억 불씩 2천억 불 할 게 아니라 매년마다 그 위험도에 대한 평가나 투자 사용처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국회에서의 나름대로 승인을 받는 그런 국회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굉장히 이번 한미 협상은 잘 됐다기보다는 좀 선방했다, 좀 애썼다 정도의 평가지 이것이 굉장히 잘한 이런 협상으로 평가되기 조금 곤란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편 저는 이제 뭐 중국하고는 지금 이번에 뭐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으로 방문을 했고 나름대로 이제 뭐 한중 뭐 통화 수업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경색됐던 관계가 조금 정상화되는 그런 물꼬는 좀 트인 걸로는 보이거든요. 다만 지난 뭐 우리 중국에서 건성절 기념회 때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고 또 이번에 국회 뭐 우리가 국빈으로 이제 초대를 했는데 내년 4월 달에 보니까 트럼프는 중국을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쯤 중국을 국빈 방문해 달라는 그런 어떤 답방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조금 관계 정상화가 되고 관계 회복되는 그 단계에 있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서로 간의 신뢰가 구축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한중 관계는 조금 정상화의 수순을 밟아간다. 그런 것 정도의 평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후속 절차가 남은 상황인데 정부는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 특별법 제출을 예고를 했고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과 이 부분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직 MOU라든가 팩트시트가 공개는 안 됐지만 네네. 김영범 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조만간 공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조만간 그거는 공개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지금 200억 불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마일스톤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투자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투자협회 의장은 러트링 상무장관이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거기 협의체 부회장인 정도 되겠죠.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들어가서 그 200억 불이 어디다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중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더 이상 수차할 건지 이 부분을 협의하게 지금 물론 이제 팩트시트라 MOU가 공개돼야 정확하겠지만 그렇게 네네. 김영범 실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대로 뭐 빈술에다 깜깜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공개가 되면 해소가 될 거라고 얘기되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날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캐피탈 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실무 협상을 한 거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연히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죠. 실제로 이렇게 협상을 선방할 수도 있고 또 선방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다 얻어낸 것인데 그걸 국회에서 이걸 빈수에다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국민적 지지를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아니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참에 정말 그 윤 어게인이라든가 구구세를 떨쳐내고 진짜 국정 운영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지방선거 때 해볼 만할 거예요. 실제로 자꾸만 그렇게 고집하면 지방선거에서 어려워진다. 그 점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론으로 나오지 않겠냐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변화도 생기고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영수회담도 하고 또 여야 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가적 난제들이 있는 부분들 하나 해결해 나가고 윤석열 정권 때 3년 동안 완전히 망쳐놨던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국회에서 그렇게 좀 같이 특히 예산안 부분도 이제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정치도 올바로 잡히는 국민들이 그래서 정치 보면서 박수도 치고 TV 채널 안 돌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줄곧 이제 협상 결과를 먼저 공개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건 팩트 시트가 공개되면 그 국민의힘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어떻게 팩트 보세요? 시트가 공개된다고 하지만 지금 또 러트닉 사무장관이 농축산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개방이 없다고 했는데 또 거기서 좀 다른 100% 목소리가 개방한다는 얘기를 나오고 하고 있죠. 또 반도체에 대한 협상은 아직까지 전혀 진행된 게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만 전혀 미국 정부가 딴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팩트 시트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얽기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저는 2천억 불이 아무래도 280조 거의 한 300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원금 손실에 대한 해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국회에서 반드시 매년마다 적어도 이용도 평가라든가 투자 사용처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아마 국회 비준 과정에서 아마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금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재협상의 여지가 있냐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미국하고 어렵게 지금 이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네네. 재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시간이 좀 없는 상태가 어쨌든 뭐 우리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정도의 관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그렇죠.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정부에서 시간이 없다는 거 가지고 그다음 팩트시트 제출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아펙 뭐 정상 외교 나름대로 뭐 어떤 대통령의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정청래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이 그냥 초당적 협력을 뭐 이렇게 뭐 요청하는 그런 여야 대표 회동을 한 번 더 가지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대표를 초청해서 그리고 여야 대표가 어느 것들 그런 것들 좀 설명하게 되면 아무런대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조금 무난하게 좀 순탄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재판 중지법을 이달 안에 재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중지법이 뭐냐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일 때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법안인데요. 이거를 이제 국정안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달 안에 재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결론 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도 재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얘기는 정치인들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그러면은 중간에 대통령이 법원에서 재판을 제기한단 말이죠. 법원에서 재판을 제기하겠다 그러면은 그 누가 말리겠습니까? 상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간에 그 법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걸 과연 국민이 용인할까? 근데 고등법원장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원래 고등법원장은 재판 날짜 잡았었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재판을 안 하는 걸 중지했단 말이죠. 아마 그 고등법원장이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출장 나갔는데 재판 일정 잡으면 해외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판을 연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거의 공소취하해야 될 만 일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조작했고 검찰들이 공작했고 별건 수사했다는 부분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다른 유죄 확정이 나게 된다면 만에 하나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대 그만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월에 김영민 의원이 이미 그 재판중지법 지금 오늘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이라고 그랬는데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 바꾼 거는 지금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결국 상권분립에 훼손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미 바로 발의됐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에 본회의 때 통과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하고 저는 좀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의아스러운 거는 왜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이게 분명히 정쟁으로 갈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그거 좀 내일이나 모레쯤 하지.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하고 정상회담하면서 에이펙 문제인데 또 이걸 오늘 오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국민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사안인데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본회의에서 상정해갖고 생각이 있다면 통과시키면 되는 사안인데 그렇게 했느냐. 조금 늦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제 이런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그런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직 법원장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이었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 그러면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재판을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러면 재판에 출석하라 그러면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런 것들을 수용할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도 재판중지법이라는 것을 긴급하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저는 지금 갑자기 저걸 꺼내는 이유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중지법이라는 게 이게 발표가 되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페 회의 때 굉장히 정상 외교에 대한 외교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재판중지법 때문에 다 묻혀버렸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그냥 그동안 뭐 대통령이 굉장히 좀 무죄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무죄가 아니고 결국은 유죄일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코너로 몰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왜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둬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중지법 꺼냈을까? 그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노리는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저는 저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재판중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럼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저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행사하지 않아야 될까요? 행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나를 위한 본인을 위한 법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고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혹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재판중지법 통과시켰을 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행사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국민적 논란이 휩싸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 노리는 정치적 노림수가 뭐냐 정치적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도 좀 의아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더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만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감 이후에도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체 국감 평가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사안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위원장이 깔끔하게 사과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건데 네. 나중에 사과를 했죠. 그 예. 전에 사과를 했어요. 정청래 당대표가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비위행위나 어떤 뭐
불법적성이 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뭔가 좀 도덕성 논란에 있는 것이고 또 최민희 위원장이 그걸 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좀 불거지지 않는 측면인데도 근데 나중에 또 사과를 했으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뭐 그렇게 과방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예, 과방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짧게. 저는 뭐 최민희 위원장이 보면 눈물의 사과도 했고 해명도 했지만 그 어떤 국감 기간 중에 딸 결혼 시킨다는 것에 대한 논란 벌어졌을 때 본인이 저는 결혼식을 시키되 하와는 받지 않았으면 되거든요. 또 축의금도 받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 논란 속에서도 다 챙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또 축의금도 좀 선별적으로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혼 어떤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죄로 지금 고발이 당했고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최민희 위원장 계속적으로 과방위원장직을 조금 수행하기에는 도덕적인 이제 흠결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너무 크다. 사법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좀 깔끔하게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좀 사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저 과방위원장 지금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이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또 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과방위원장직을 좀 수행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최민희 위원장이 좀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오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